우리가 이 공간이 이렇게 있어 보여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시도하는 면 지역의 마트에 가면 그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이 생산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푸드라고 좋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중소도시에 혹은 도시에 그 지역에 있는 생산한 사람들이 내고 지역 사람들이 소비하는 좋은 일인데, 우리 덕산 쪽에서는 거기 생산자 판매하러 가려고 그러더라도 1시간 걸리고, 또 그거가 가서 하루에 3개씩 팔리면 매일매일 가야 되는데 차비가 기름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로컬푸드 매장하고 덕산면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대부분 다 어떤 지자체가 있는 곳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고, 이렇게 오지에 면 단위에 우리가 그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한 것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소비하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덕산이 굉장히 이제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촌한 청년들이라든지 소규모로 농사짓는 할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가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이렇게 하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덕산에서 생산된 것이 덕산에서 소비되고, 또 그래야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젊은 청년들은 또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산해서 가치 있게 소비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에 또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랑 연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래 5월달에 오픈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내년 fu성기가 많이 나는 4월 정도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 올해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가오픈으로 1일 매장, 그래도 몇몇의 생산자들이 자기 이름 쓰인 걸로 팔고 청년들도 있고, 여기에도 우리가 이런 운동의 의미를 한번 같이 나눠보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바쁘신 강사님을 모셨어요. 저 강사님은 우리랑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농촌공동체연구소의 10년의 성과를 글로서 정리한 논문도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있으시고 항상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군산 통합 먹거리 센터에서 상임이사로 근무하고 계시고, 또 지역재단에서 우리 농촌 지역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창환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덕산면에서 지산지소 개념으로 조그마한 매장을 오픈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좀 담아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요. 지산지소라고 하면, 보통 지산지소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산지소 용어가 조금 거시게 해가지고 제가 임의로 덕산독소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덕산면에서 생산하는 것을 덕산면에서 소비하는 운동, 이런 개념으로 덕산도사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좀 제목이 거창합니다. 그렇죠? 세계화에서 지역화는 행복을 찾는 또 하나의 수단, 이렇게 이제 좀 거창하게 붙였는데, 제가 이 제목은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 여러분도 아시거나 한 번쯤 읽어보셨을 책인 것 같은데, 호지 여사가 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호지 여사가 1975년도에 인도 라크 지역에 방문했을 때 산업화가 되기 이전의 나라크하고 산업화 이후의 나라크 지역의 이 변화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산업화 폐해가 한 지역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핵심 내용의 이제 책에서 좀 착안을 해가지고 세계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 지역화로 세계화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지만, 생활방식의 지역에서는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분전된 관계도 회복하고, 또 경쟁과 시기 질투에서 서로를 이제 생각하는 이런 상생 또는 협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찾는 지역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역 생산, 지역 소비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고, 무엇으로부터 시민의 공동체 운동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세계화로 인해서 망가졌던 여러 가지 지역의 관계나 이 체계를 복원하는 것인데,
그 중에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 그러면 의식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옷은 쓰면은 뭐 한 벌 사가지고 뭐 몇십 년 입어도 되지만 식사는 하루에 3끼를 꼭 먹잖아요. 식사는 일주일을 굶으면 사람이 거의 이제 사망에 이르는 단계까지 가는 아주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먹거리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먹거리를 매개로 우리가 지역에서 순환되고 관계 맺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지속가능한 먹거리 재개 운동, 그다음에 대한사회경제운동, 시민의 동물 공동체 운동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3가지가 엮여서 저는 예를 들어 우리가 기후위기라든지 식량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선을 위기라고 하는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완전히 극복은 못하지만 우리가 대응하고 적응하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지를 지역에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전환의 진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먹거리로 봤을 때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도 있고 주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시장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 그러면은 뭐 자본주의를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을 구분할 때 공공 영역의 시장이 있고 일반 자본주의 영역의 시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천도 학교급식을 하잖아요. 학교급식은 예를 들어 제천시 교육지원청 예산, 그 다음에 제천시청 예산 이게 매칭이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급식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공공 영역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천도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학교에 이제 식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군산 같은 경우에는 재단거리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영역의 먹거리를 공적으로 조달하는 시스템 그걸 통해 가지고 지역의 생산자들이 더 안전하게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가 형성이 돼요? 관계시장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죠. 지역 내에서 관계시장.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복지관 등등 이런 데하고도 이제 관계시장이 더 넓어지는 그런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적 측면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뭔가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덕사면처럼 직매장처럼 이렇게 만드는 공간 또는 뭐 커뮤니티 키친도 그것도 하나의 공간이고 저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같은 출연 기관인 사무실과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간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공급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야 되겠죠. 이런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서 지역에서의 어떤 자립과 순환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맺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통 우리가 지금 먹거리의 안정성, 이거 안전이 아니라 안정성이에요. 안정적인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 이것을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지금 20%밖에 안 돼요. 사료 곡물까지 포함하면 4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는 90% 이상 됐던 것이 지금 20% 떨어졌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쉬운 문제 때 선뜻 대답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세계화 또는 무역의 자유화, 그 다음에 이제 곡물시장의 개방, 농산물 시장의 개방, 뭐 이런 이제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전 세계 곡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 4개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 네. 보통 A, B, C라고 하거든요. A는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처, 다니얼스, 미들랜드. B는 벙비, BULGE. 한국에도 차 돌아다니는 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C는 카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카길. 그 다음에 D는 루이 드레피시라고 하는 이 4개 기업이
전 세계 곡물 시장의 80%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곡물뿐만 아니라 이 4개 기업은 가공 산업까지 진출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농기계, 농자재, 뭐 농약 같은 거, 비료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생산하면서 전 세계의 곡물 시장을 장악하는 이런 이제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해서 뭐 나름대로 경쟁력 갖는 게 뭔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 대기업들은 국제기구나 미국의 정치 권력과 되게 유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MF, IBRD 이런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가지고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쌀 자금률이 거의 100% 가까운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유엔 산하의 국제 미장 연구소, 쌀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기관도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필리핀이 미국의 이제 식민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필리핀의 이제 농업 생산 구조를 다 바꾸고 이런 기업들이 수출을 위한 단적 품목 이런 것들을 마구 생산해내면서 쌀 자금률이 지금은 수입에 먹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고 비슷한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IT 같은 나라도 있죠. IT 오래전에 시사회 같은 데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잖아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흙 쿠키를 구워가지고 진흙 쿠키를 먹는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다시피 IT도 원래는 쌀 자금률이 100% 넘었어요. 그런데도 IT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정치적, 경제적인 대기업의 영향력에 의해서 IT는 지금 식량 자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펴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로는 IT나 필리핀처럼 기존에 자급하던 기반이 무너지고 수입에 의존하고 이건 IT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외식도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국에서 생산된 식재료가 많이 쓰이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수입된 그런 이제 농산물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고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품목을 골고루 섭취하기보다는 외식에 이제 의존하다 보면 특정한 음식에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영양 균형이나 그다음에 이제 식품 안전성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는 수입되어도 곡물안에 바구미도 없고 지도 없고 하도 이제 화학 처리를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첨가제도 많이 넣기도 하고 여러 이제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이제 불안에 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품화와 상업성 이런 것들을 선전을 강화하는 그래서 이런 그 상품화와 상품 선전에 우리가 꼭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공급론에 입각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섭취 또는 확보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공급론으로 돌아선 지가 1980년 중반 이후부터 돌아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비교 우위론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나 반도체나 기계를 수출을 해야 더 많이 돈을 벌고 강대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비용이 많이 드는 외국에 의해서 많이 드는 농산물을 차라리 수입해 먹자. 이런 이제 비교 우위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도 공급론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량 자금률이 우리가 20% 정도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자금론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식량의 무기화라고 하는 용어로 썼고 이재명 대통령도 식량은 무기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듯이 이 식량 문제는 한 나라의 전리 기반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자금론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국내에서도 여러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힘이 우리에서는 자금론보다는 공급론이 힘이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금론은 어찌됐건 우리가 20%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금률을 40%, 5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래된 그런 주장인데 식량 자금률 목표치를 법제화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 10년 후에는 30%, 20년 후에는 우리가 45%까지는 끌어올리자. 이런 얘기들이 법제화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됐어요. 근데 아직 이 법제화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노총이 식품산업기본법에 식량 자본력을 제고해야 된다. 이 한 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럼 몇 번을 제고할 거냐? 이게 없는 거죠. 그 계획도 없습니다. 사실상 농식품과 계획은 세웠으나 오히려 자금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아예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내 이제 자금률이 향상이 되면은 뭐 곡물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농산물이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고유의 식문화도 이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품 안전성도 되게 철저하게 지켜지겠죠. 우리나라만큼 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 지금 농산물 생산 관련한 안전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건 PADS, 그 다음에 GAP, 우수농산물 안전기준,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친환경 인증이라고 하는 무농약, 유기농, 전농약은 없어졌잖아요, 인증에서. 뭐 이런 게 있고, 뭐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도 잔류농약 검사 같은 걸 매달 철저히 해요. 우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학교급식이나 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그 복지관이나 간급식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잔류농약 검사를 463가지를 다 합니다. 선보는 검사를.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하고 직매장 같은 경우에도 잔류농약 검사를 매번 주기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일반 영리 기업에게 학교급식을 맡기지 않았던 이유는 예전에 다 뉴스 보셨을 거예요. 신호로사고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문제.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들이 학교급식 식재를 공급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직영으로 이제 조리 공간을 만들어서 조리하지 않고 조리된 걸 갖다 먹다 보니까 그런 식품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고 학교에는 조리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좋은 식재를 가지고 직접 조리해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이는 이 제도가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게 2006년도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지금 약 2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이 안전 문제는 크게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뭐 영양 균형이나 건강 증진 문제도 크게 개선이 됐으나 여기에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또 먹거리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영양 균형이나 건강에 여전히 먹거리를 먹이려 하는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지역 안에서 이 지역 먹거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이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고 소통하고 이를 매개를 통해서 지역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죠. 뒤에 이제 사례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역의 먹거리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로당 그 급식,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도시락 이런 것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예를 들어 우리같이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처럼 CAM을 컨트롤하고 하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공고를 받아서 그걸 식재료를 해가지고 도시락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 급식하는 식재료 공급하고 하는 것도 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데도 다 하고 하다못해 이제 우리 모 지역에서는 이제 청년식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청년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도 지역사항에 쓰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포인트로 먹거리라고 하는 걸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지역의 변화에 먹거리가 매개로 된 활동들을 하기까지의 많은 그 민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운동도 하고 이 운동의 결과물로 제도화가 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유기농업 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1970년대, 80년대. 이때 당시에는 아마 카톨릭 농민회라고 하는 데에서 유기농업 운동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국제 그 유기농 협회가
87년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그 70년대 후반부터 소수의 농민들이 유기농업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기존에 이제 관행농업을 하다 보니까 농약도 너무 많이 치고 대량 생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농약도 많이 치고 그다음에 이제 비료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또는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유기농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유기농업 운동은 거의 목숨 내놓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70년대, 80년대는 통일벼를 장려했던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서 일반벼를 재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통일벼를 심도록 연사무소에 서기 면장까지 나서가지고 옷자리 하는 데 돌아다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일반벼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죄송합니다, 그 공무원들은 정권에 동원된 사람이니까 악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죠. 시키니까 하겠죠. 장화 신고 다니면서 일반벼 옷자리가 보이면 들어가서 발로 막 밟고 그랬어요. 일반벼 옷이. 그랬던 시기에 이분들은 유기농업 운동을 했던 분들이에요. 유기농업은 통일벼는 유기농업이 안 돼요. 쌀 같은 경우는 일반벼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목한 시기의 유기농업 운동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친환경 농업이 우선도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유기농을 육성하는 정책도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역사가 점점 성과를 내면서 그런 법률까지 제정이 되고 정책화되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0에서 2010년 그 사이에는 잘 아시는 생협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생협운동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원래 생협운동은 영국,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이제 그 노치대 지역의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노동자가 저항이 되는 생협을 만들었던 거예요. 왜 생협을 만들었냐? 그때 당시에는 노동 환경이 되게 열악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상점이 너무나 상수를 심하게 부리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응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런 그 서비스를 직접 우리가 제공받자라고 하는 취지로 영국 노치대 1844년에 이제 처음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사례가 점차 전파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생협운동이 전개되고 생협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생협은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었고, 그 다음에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마진 축소를 하고 농가소득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도농교류를 통한 상생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였는데, 지금 생협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제가 생협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산물 그 중심으로 취급하는 건 그건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생협에 공급하는 생산자 조직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생협이 생산자를 이렇게 주세우면 되냐 이런 불면 소리도 많고, 생협이 이제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을 후려치기를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불만도 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고는 약간 좀 달라졌긴 하지만 아무튼 생협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먹거리 운동이 한 단계 좀 진전된 그런 성과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녹할푸드 운동이 본격화됩니다. 여기 이제 그 녹할푸드 운동에서는 생협운동을 보완하는 지역으로 운동으로 등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생협운동을 보완한다는 의미는 사실 그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수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우리 군산만 하더라도 약 54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상기후 때문에 친환경 농가들이 점점 줄어요. 왜? 날씨가 이러니까 농사 지어도 제품이가 안 나오고, 제품이가 안 나오면 가격도 못 받고 버리는 수가 있어요. 저희도 그걸 학교 양양사 선생님들하고 매달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상기후 문제도 양양사 선생님들이 인지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농산물 품위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저희가 직접 밭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품위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가격도
생산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데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한정된 예산이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농산물 가격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가끔은 이제 부딪히기 하죠. 그러나 어찌됐건 그 체계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조율하고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그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협은 물류 체계로 치면 전국 물류예요. 지금 생협들도 대부분 다 경기도, 그 인천, 안성 이런데 물류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전국에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또 전국 생협 매장으로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생산자는 지역에 보면 적지, 또 전국 물류지 하다 보니까 이 지역하고 생협운동하고 밀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제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생협운동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로컬푸드 운동은 이런 그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에서, 유럽 쪽이 꽤 강하죠. 그쪽에서 이제 활발하게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됐던 것이 더 확산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로컬푸드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됐고, 이후에 이제 일명 로컬푸드법이 제정이 됐죠. 근데 지금은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근한 400개 이상 전국에 존재를 해요. 뒤에 이제 그 로컬푸드 운동의 한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 안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맺기인데요. 그 이후에 2018년 이후에 지역 먹거리 계획, 일명 지역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정책이 도입이 됩니다. 이건 역시 로컬푸드의 한계를 극복한 거예요. 지역 먹거리 계획은 단순히 지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맺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육 쪽, 학교 급식, 그다음에 이제 뭐 아동 정책,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복지 정책, 경로당, 그다음에 여러 복지 시설, 이런데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를 하되 생산, 가공, 유통,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관계 맺기를 좀 더 다른 영역으로 확장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역 먹거리를 이제 지역 안에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든다거나, 또 지역 그 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이 정책 어떤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민과 간의 협력,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중간적으로 설치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정책 영역에서 먹거리 관련한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련한 민간 주체, 관련한 부의 공무원들과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해야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한 그 영역의 정책들과 먹거리가 이제 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실행 컨트롤 타워의 중간적인 모습.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분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같은 이런 이제 그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부터 그 지역 푸드 플랜 정책이 본격화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국에 지금 142개 지자체가 지역 먹거리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있거나 또는 지금 수립 중인 지역도 있어요. 지금 수립 중인 지역은 대부분 이제 영남 지역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이 정책이 처음 도입됐는데 이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영남 지역이 잘 안 했어요. 호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이게 또 영남 지역의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면 보통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행 중이거나 또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도 존재합니다. 이 지역 플랜의 성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공공정책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공공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간 협치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또 인식의 확산, 그 다음에 참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일단 우리 보통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을 좀 대상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경제적, 비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 비경제적인 이유는 건강이나 예를 들어 이런 이동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나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섭취할 만큼의 먹거리를 섭취를 못한다 라고 하는 대답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런 먹거리 불안전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내가 경제적이든 비경제적인 이유든 내가 섭취하고 싶은 양만큼 섭취를 못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취약계층 중에 하나가 주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예를 들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 한 56% 정도가 내가 경제적이든 비경제적인 이유든 섭취하고 싶은 만큼의 먹거리를 섭취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 건강 영양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건강 상태가 되게 영양 불균형이고 별로 안 좋더라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65세 노인 인구가 약 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약 한 5%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에 5% 정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적 비경제적인 이유로 내가 충분한 양의 식사를 못한다 라고 응답을 해요. 5%면은 1000만에 5%는 몇 명이니까 50만 명 아니에요? 50만 명. 작은 인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취약계층 중에 노인뿐만 아니라 1인 가구. 1인 가구는 독거노인도 있지만 요즘에 1인 가구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청년. 그 다음에 장년층. 이 사람들도 먹거리 취약계층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진입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얘기는 참 강의 때 잘 안 쓰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무겁고 우울해해서 잘 안 쓰는데 몇 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언론보도에 나와요. 1인 청년 가구. 취업도 안 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술로 연명하다가 고독사하는 청년들 많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 몇 년 전에요. 송파구 5년 사건 등등.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 외에 다양하게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 문제는 많이 조명이 됐지만 장년층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새로운 사회 문제로 확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층 1인 가구의 청년 장년 문제는 꼭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뭐 소득도 있지만은 어떻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먹거리 관련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글쎄요 경제적 비경제적으로도 내가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먹는 음식이 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먹거리 취약계층이냐 아니냐를 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라면만 좋아해, 또 마라탕만 좋아해.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의 이 건강, 영양 균형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 20, 30대 사이에서 저속노화 식단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고 웃었는데 20대, 30대가 요즘에 마라탕보다는 능이 버섯 전골을 먹으러 다닌다. 이런 게 있어요. 20대, 30대하고 능이 버섯 전골은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런 청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내가 먹는 것에 의해서 내 몸이, 내 건강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그들은 자각하고 나는 그걸 벗어나겠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까지 포괄해서 그들이 경제적 비경제적 이유로 충분한 먹거리를 섭취 못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 다음에 시민들의 건강과 영양균형을 어떻게 보장을 하고 또 요즘에는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침 조식.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50% 이상 안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모 아파트에서는 조식을 챙겨주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아침을 안 먹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이 먹거리의 어떤 그 보장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또는 지자체에서 공공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역 푸드플랜, 지역 먹거리 계획의 아주 중요한 중심 화두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 영역에 따라서 약간의 정책의 내용이 세분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먹거리와 연계한 어떤 커뮤니티 케어, 먹거리 돌봄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생활 SOC 시설 이런 것과 연계한 먹거리 기반을 확충하는 것. 예를 들어 그 청년 공유주간, 그 다음에 마을보험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청년 공유주간, 마을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생활 SOC 시설의 일부 공간에 그런 그 시설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기도 하고, 아니면 행정의 지원, 민간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농촌 지역은 생활 SOC 공간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왜? 하드웨어 건물 지어놓고 운영비도 안 나오니까 쇠사슬로 철철 감아놓고 안 쓰는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농촌 지역. 그래서 이런 생활 SOC 시설들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먹거리 활동을 매개로 커뮤니티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거리를 기반한 사회적 경제주의 육성입니다. 저는 여기 덕산면의 청년마을이 이런 덕산호수 직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사회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전남 영광의 연민동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그 이동식 정파, 그 다음에 마을의 그 직매장처럼 이렇게 소매점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도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뒤에 사례도 나오겠지만 익산의 청년식당도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청년식당을 만들고, 지금은 청년들이 별도의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식당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회적 경제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가공하는 이런 이제 협동조합도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회적 경제주의도 육성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연계해서 했을 때 먹거리를 매개로 한 지역 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리고 뭔가 지역사회의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커뮤니티 중심의 먹거리 활동이라고 하는 걸 주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주류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안 시스템은 우리 민간의 노력이 중심이 되지만 행정도 여기에 도움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류 시스템은 행정이 생산자들에게 이렇게 도투입 방식을 권장한다든가, 소비 정책은 값싼 먹거리를 구매하도록 한다든가. 저는 그게 제일 불만인 게, 아니 전체 물가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오르면 난리가 나요. 언론도 난리가 나고 정부도 난리가 나고 기재부까지 앞장서가지고, 농식품부가 원래 소관하는 부서인데 기재부까지 나서가지고 농식품부 다 찍어놓으려고 바빠요. 빨리 이거 어떻게 해봐. 그러면 그 처분이 뭔지 아세요? 수입이 오면 가격이 확 떨어져요. 소비자는 값싼 거 먹으면 좋지. 근데 그게 안전이 제대로 보장이 됐을지 모르겠고, 국내에 있는 생산자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가격이 훅 떨어지면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데 가격이 훅 떨어지면 그게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부채를 더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불금을 주잖아요. 근데 직불금이 그걸 생활을 영위하고 빚을 갚을 만큼의 그런 금액이 아니니까 직불제를 받아도 농가부채는 한 6천만, 가구당 6천만 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는 거예요. 평균이 평균.
대농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소비자와 같이 협력을 해서 또 가격도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품목 같은 경우에도 단작 품목이 아니고 다품종 사량 생산 체계를 갖춰가지고 여러 품목을 소비자에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야만이 소비자가 이 먹거리를 통해서 이 건강 보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신뢰의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 공생하는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공, 행정이 공정한 관리감독 역할, 그 다음에 이런 생산 정책과 소비 정책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대안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의 주장이고, 이런 대안 시스템 모델은 그래도 그 제도적으로 대부분 어지간한 지자체는 이런 식으로 많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직 완벽한 이런 모델 지역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행정 주도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행정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실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행정 주도로 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주류 농산물 유통하고 대한 유통, 이게 이제 각각의 중요한 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릴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대체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컬푸드 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제도화되면서 꼭 잘하고 있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직매장 늘리기 중심의 이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로컬푸드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고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야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도 늘어나고 소비자도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어날 텐데, 너무 이제 직매장 개수, 그 다음에 물론 가격은 생산자들이 매기긴 합니다만은 너무 그 뭐랄까요, 자율성을 좀 저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매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행정에서 하는데 전국에 이제 이런 그 품목별 농산물 가격을 시장 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생산자들이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매장에 비치를 해라. 그래야 생산자들이 보고 시장에서는 이게 얼마인데 내가 적정하게 이 수준에 맞춰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통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자기가 노력하고 가치가 이만큼 부여됐다는 만큼 가격을 매길 수가 있는데, 너무 높지 않은 가격을 매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자율적으로 자기 가치를 가격으로 매기가 어려운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직매장이 이제 잘 된다고 하니까, 원래는 직매장은 소농, 고령농, 여성농, 기농기촌인, 청년농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물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직매장에 대농이 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대농들은 엄청난 양의 농사를 지어서 이중으로 소득을 보고 있죠. 일반 도매시장에 내고 또 지역에서 커버 가능한 물량은 저장에다가 직매장으로 매일 되고 상당한 직매장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제가 이제 결제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직매장 생산자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한 비닐하우스 한 300평 갖고 있으면 매달 한 150에서 200만 원 벌려요. 한 대여섯 가지 품목을 했습니다. 우리 재단이 직영을 하는 직매장이 딱 두 개고 작년에 두 개 직매장에서 매출이 46억이 나왔거든요. 한 465명가가 직매장에 농산물이나 지역 가구 건물을 내는데, 300평 비닐하우스면은 대여섯 개 품목 제외해서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대농들이 한 일주일에 150에서 200, 한 달에 150에서 200이면 작은 돈 안 돼요. 그러니까 대농들이 자기 물건 막 내는 거예요. 못 내게 하면은 민원 넣어가지고 뭐 시의원,
시험 통해가지고 민원 넣어가지고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민간 협력 시스템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민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민간 거버너 체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극복할 수 있는 안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증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을 하고 로컬푸드 운동이 애초에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민간 간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산지소의 개념과 역할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할도 5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덕산도서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산지소의 그 개념과 역할을 참조해가지고 제가 임의로 정리를 한 거예요. 덕산면에 생산되는 먹거리를 활용해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청년마을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농업 추구와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덕산면 공동체 활성화 지향. 이렇게 이제 개념과 역할을 잡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개념과 역할을 잡은 것은 임의로 했지만 제가 5, 6년 전에 여기 덕산면에 자주 좀 드나들었어요. 농촌 공동체 연구소하고 관계 맺고 여러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바로 이제 5년 전에 밑에 그림이 우리 한석두 소장님이 덕산면의 미래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쭉 정리한 표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한 농촌의 필요 조건, 그 다음에 덕산면 공동체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그 다음에 월악산 산책 네트워크를 통한 덕산면의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이런 구상인데요.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실행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계획하에 꾸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마을이라고 하는 게 저는 탄생을 했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덕산독서의 개념과 역할에 저는 충실할 수 있겠다. 뭔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덕산독서의 개념과 역할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역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청년마을 사회적농업과 덕산면 중소 가족농, 고령농, 여성농의 연결을 통한 대학 먹거리 체계 구축. 이거 앞에서 쭉 설명됐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죠. 두 번째는 먹거리 돌봄, 식품 상업화 해소 이런 걸 통해서 덕산면의 지역사회가 포용과 배려로 공생의 원리를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청년 자립을 위한 역할 확대, 네 번째가 대학 먹거리 체계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다섯 번째가 관계망 확장, 그 다음에 연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여섯 번째 환경 생태적으로 푸드마일드를 건설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 이렇게 이제 6가지로 했고요. 각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달아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부연 안 해도 제가 앞에서도 비슷한 의미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거리 돌봄 식품 사막화 해소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인데요. 아시겠지만 24년 3월달에 통합돌봄 관련법이 제정이 되고 내년 3월이면 이게 시행이 돼요. 시행이 되면은 통합돌봄에는 여러 영역의 이제 돌봄에 대한 정책 영역이 있어요. 보건의료 주거지원, 돌봄 생활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지원에 이 글씨가 번져서 안 보이는데 이게 생활지원인데 여기에 도시락 배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게 생활돌봄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할 거냐, 도시락 배달. 주체가 이제 문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덕산면의 청년마을이 이런 먹거리 돌봄 서비스의 주체가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덕산면 주변에 한수면, 그 다음에 무슨 면이지? 수산면, 그 위에가 청풍면인데, 그러니까 덕산면 포함해서 4개 면이 하나의 번역을 역할해도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직매장을 운영하더라도 덕산면 중심으로 생산된 것들을 1차적으로 팔긴 하지만 예를 들어 사회적 농장이 제천에 또 하나 있잖아요. 사회적 농장 또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 예를 들어 협력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4개면의 생산자들하고 협력을 해서 덕산면 생산 그 식재료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부족한 것은 그쪽에서 가져와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 정책의 확장성으로 봤을 때 이 먹거리 돌봄 사업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산업화. 식품 산업화는 농촌 지역이 심각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보통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수단이 되게 이제 취약할 때 뭘 사고 싶어도 사러 못 나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500m 이내에 소매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식품 표현이 식품 약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거 식품 산업화에 대한 대책도 한 2, 3년 전에 배우 나왔습니다. 미국은 소매점이 도시 지역은 1마일, 그러니까 1.6km, 농촌 지역은 10마일, 16km 이내에 소매점이 없으면 식품 약자로 취급해서 뭔가 그 지원책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덕산도소 직매장 같은 경우에도 이 농촌 지역의 식품 산업화를 해소하는 역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광군의 이제 그 이동 점포 이런 것처럼 그 모델을 좀 차용을 해서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 먹거리 돌봄 사례. 그래서 뭐 제주도의 혼디건염. 혼디건염은 제주도 방어로 서로 돌고 나가는 의미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기체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식사도 제공하지만 조리 교육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동이 자유로우신 어른들은 이 조리 교실을 통해 가지고 건강과 영양이 또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요리를 권장하는 이런 이제 사업인 거죠. 그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영광군 요랑면의 동락전빵. 그래서 저렇게 이동식 장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마을에 소매점을 운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르신이 이제 주문할 거 쪽지 써가지고 이제 주면 그걸 이제 그 다음날 가져다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청년의 자립과 역할 확장. 저는 이 직매장으로 청년들의 역할이 다 끝나질 않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이 주변에 청년 식당도 만들어서 청년들이 운영하는 식당. 그래서 예를 들어 간디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나는 이 지역에 정착해서 뭔가 내 사회에 진출을 하기 위한 새로운 모습을 여기서 인큐베이팅 받고 싶어 하면 청년 식당에서 예를 들어 내가 조리하는 것도 배우고 식당 운영도 배운다든가, 또는 이 식당 운영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의 좀 일자리를 늘린다든가, 수입을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이게 거점이 돼서 청년식당, 노인돌봄, 이동전빵 등등 이런 것들이 정책, 그러니까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기 위한 그런 구상을 조금씩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상주시의 청년이 그린 협동조합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지만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이것은 청년들이 장아찌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직매장이나 이런 데 팔아요. 청년이 그린 협동조합 청년들이. 그래서 농사 지으면서 수익, 가공해서 수익, 커뮤니티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해서 하는 그 모델이고, 저는 덕산은 이것보다 더 확장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 사례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 청년식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학교가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원광대하고 그다음에 원광대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주체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청년식당을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은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지만 청년들과 함께 결합해서 청년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식당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요리를 해가지고 식사도 공급하지만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또 지원하는 이런 이제 그 도시락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이제 CSR 사업 차원에서 기업 같은 데서 여러 지원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상노조까지 개설을 해서 청년들이 이 식당을 통해 가지고 자립하고 지역사회에 먹거리 돌봄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덕산면 순환경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조사해봤어요. 제천시의 사회조사 보고서 보니까 그 사회조사 보고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사회조사를 하게 되면 가구당 식재료 구입비가 나와요. 통계가. 근데 없어요, 제천시는. 그래서 도농국값이 가구당 식재료 식료품비 지출액 수준을 제가 기준으로 조사를 했어요. 덕산면 가구수가 1,100가구예요. 이걸 추정해볼 때 전체 가구 월평균 식재료 구입비가 약 한 달에 4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신선식품비가 약 한 27%인데 1억 2,430만 원. 그 다음에 가공식품비가 30% 수준이고 1억 3,800만 원. 외식비가 43%. 모든 지역의 외식비가 더 많아요. 외식비가 약 1억 9,800만 원 정도인데 이 덕산도소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현실적으로 덕산면에 식재료 구입비 중에 몇 프로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세워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덕산면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5, 6년 전 자료 보여드렸다시피 다양한 관계망, 공동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 내에 덕산면 신선식품비의 30%, 그 다음에 가공식품비의 10% 정도를 매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이 사업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월 총 5,115만 원. 여기에 수수료 10%만 하더라도 월 500만 원. 근데 보통 우리도 학교급식은 수수료가 약 14,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면은 얼마예요? 5천만 원이 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적지만 두 사람의 인건비는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집니다. 이게 단순히 매출과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이만한 돈이 덕산면 지역 안에서 돌아요.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기 슈퍼는 덕산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벌면은 그 식품 회사로 가는 거예요. 원가가. 근데 덕산면 것은 덕산에 돌아야 돼요. 이런 순환경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목표는 이걸 시작하고 촘촘하게 세워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환경 생태적인 측면에는 뭐 당연하죠. 여기서 생산한 것을 여기서 소비하니까 푸드밸류가 대폭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사회,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되게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끄럽지만 상위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몰입감에 대한, 우울감에 대한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9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고립도 2009년, 23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10명 중 3명이 사회적 고립감을 해요. 성연령들로 보더라도 보통 남자가 더 높기도 한데요. 보통 노인들은 뭐 그렇게 치고 청년들 뭐 39세까지 여기도 한 27%, 8% 되고 40에서 49세는 먹고 사는 분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더 높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고립감이 상당히 큰 사회에서 자살률 1위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유엔 산하 기구에서 매년 행복보고서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해서 냅니다. 2025년도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뭐냐면 사람들 간의 신뢰 향상과 행복을 높이는 요소 중에 함께 식사하는 문화와 행복과의 관계가 나타나요. 여기 보세요. 지금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행복감이 더 높아요. 함께 혼자 식사하는 사람은 행복감이 낮아요. 그 다음에 피로감도 약간 함께 식사하는 사람과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하고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나요. 스트레스, 통증, 슬픔, 이것은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사람들의 우울감, 고립감을 일정 정도 해소하고 행복감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아서 안 보이시려나 세계 127위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식사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를 쭉 나래비를 세웠을 때 우리나라는 127위 하위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과 함께 관계 맺고 함께 식사하는
분위기나 문화를 만드는데 인색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밥과 동반 식사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딱 보시면은 정신건강, 신체건강, 삼육만족도에서 동반 식사가 훨씬 이런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앞에서 제가 딱 그냥 빼버렸는데 그 에델만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회사인데 우리나라도 에델만 코리아 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뢰감 조사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NGO나 뭐 기업이나 정부기관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거에다 신뢰감이 40% 50% 미만이에요. 40%대요. 근데 이렇게 신뢰감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자신의 어떤 이런 감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느냐, 절반 가까이가 적대적인 활동을 통해서 변화 추진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아서 안 보이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공격한다,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행사한다, 공공 또는 사용 재산을 훼손한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보세요. 서부지법 폭동사건, 젊은 층의 극우 보수화 경향,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암시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신뢰가 떨어진 사회,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이런 것들을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고립감,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먹거리, 함께 나누는 먹거리, 함께하는 식사, 이런 문화를 우리가 덕산면에서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더라도 덕산면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삶의 행복을 높이지만 조금 더 높이고 또 먹거리라고 하는 걸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제 이 덕산도소의 의미가 단순히 직매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되게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근거지가 됨으로 인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고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걸 실제 구현하는 건 여러분들 보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특히 중심이 돼서 잘 운영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장소와 시간 관계상 이걸로 하고 앞으로 아마 내년 4월달에 이제 생산자 모집과 소비자 인원을 모집해서 정식으로 운영이 되게 될 것 같고 아까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죠. 하우스 300평을 하면 이렇게 여기에 부등기를 재배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군산에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덕산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열강을 해주신 박찬환 대표 박수 드리겠습니다.